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얻은 초과 이윤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얻은 과도한 초과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성격을 갖고 있죠. 2020년 코로나19로 위생 및 보건상품 등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것을 횡재 이익이라 표현하며 기업이 우연적 요소로 수익을 얻었다면 그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횡재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가는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하는데 높은 이윤을 얻는 이득을 줄인다면 장기적으로 투자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재세 징수 대상은 보통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 기업이었으나 영국 마가렛 대처 정부는 주요 은행에, 토니 블레어 정부는 국유 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3월 미국 국회는 미 정부가 석유 채굴 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할 때 영향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정유 산업과 같은 전방 산업 혹은 소비자에게 횡재세의 여파가 전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많습니다. 횡재세가 정유회사와 같이 원자재를 가공하는 기업에 부과된다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석유 시추 기업과 같은 원자재 생산 기업의 횡재세가 부과됐을 때는 초과 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에 국내에는 횡재세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은 원유를 직접 시추하는 기업에 횡재세가 적용되는데 국내 정유회사의 경우 원유를 직접 시추하지 않고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여 이윤을 얻습니다.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해도 그만큼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승한 가격대로 원유를 수입해 와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되레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정유 산업은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세 형태의 횡재세를 부과하면 필수재인 석유 제품에 부과된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상황이 경제적 환경을 급변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소수의 특정 산업에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다수에게는 손실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재세 개념은 앞으로도 재논의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린 스타트업 전략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빠르게 만들어 출시한 뒤 시장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하여 제품을 수정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린 제조 방식을 본뜬 것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가 에릭리스가 개발했습니다. 린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기를 모두 뺀 군더더기 없다는 것으로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도요타가 린 생산 방식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1950년대 초반 당시 도요타는 미국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았고 불량률도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요타는 생산 공정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조 방식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창업 모델은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과정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인원과 자본이 제한된 스타트업에서는 따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릭리스는 무의미한 지표에 의지하지 않고 실제 성과를 측정해 고객이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배우는 데에 집중해야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빠르게 시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서 고객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만드는 시제품을 MVP라고 하는데 여기서 MVP는 가장 최소한의 기능과 가장 신속하게 실행 가능한 시제품을 뜻합니다.
이러한 린 스타트업 전략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린 캔버스입니다. 린 캔버스란 애쉬 모리아가 고안해낸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에릭 리스의 린 스타트업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도와주는 일종의 사업 양식입니다. 린 캔버스 작성은 9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에서는 문제 정의, 2단계에서는 목표 고객군을 정의합니다. 3단계에서는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정의하고 4단계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장점을 작성합니다. 5단계에서는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달되는 경로를 확인하고 6단계에서는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적습니다. 7단계에서는 발생 비용을 고민하고 8단계에서는 핵심 지표를 설정, 9단계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점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총 9단계를 거치게 되면 린 캔버스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린 스타트업 방식은 비단 IT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최근 소비자 니즈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외식업과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실험하여 빠르게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린 스타트업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리더십이 관리의 개념이었다면 최근 리더십의 정의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세계 시장과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그 방안으로 떠오릅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 간 결속력을 높이고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공동의 비전과 사명감을 강조하는 리더십입니다. 그 정의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변혁적 리더십이란 용어는 미국의 정치학자 맥그리거 번스가 처음 사용하여 버너드 베스에 의해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 요인과 효과 등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구체화해 봅시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개인적 배려, 지적 자극,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성상의 개념입니다. 먼저 카리스마는 리더의 영향력으로 구성원들이 리더와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이루게 하는 요인을 말합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가치관과 비전을 자신들의 그것들과 동일시합니다. 둘째로 개인적 배려는 부하의 개인적 욕구를 각각 파악하여 그에 맞게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키고 조직원들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요인입니다. 셋째로 지적 자극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새로운 도전의식이 생기도록 구성원들을 고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전통적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거래적 리더십은 유무형의 보상으로 구성원 각각의 자기이익을 충족시킴으로써 발현됩니다. 또한 조직 내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데 그 목표가 있죠. 한편 변혁적 리더십은 명시적인 보상에 의하지 않고 심리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발현됩니다. 또 조직의 변화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조직에 대한 강한 일체감, 적극적 참여, 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식관리의 측면에서도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식관리는 지식의 획득, 축적, 공유 전반을 일컫는 말입니다. 구성원들은 기존의 관행에 질문을 던지고 지적 탐구를 즐기게 되는 거죠. 변혁적 리더는 조직원에게 비전과 사명감을 제공하고 리더는 조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트리핀 딜레마는 기축통화의 공급을 줄이면 세계 경제는 위축되고 기축통화의 공급을 늘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신뢰도가 하락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말합니다. 로버트 트리핀 예이대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제도였던 브레튼 우즈 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말합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적 경제력은 물론 정치적, 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에 통하여야 하죠.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본위제 하에서 각국 통화는 얼마만큼의 금과 교환되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화 간 교환 비율이 금을 통해 고정되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의 과다한 전비 지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금본위제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습니다. 1944년 7월 44개 연합국 대표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 재건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 모였습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의 핵심 내용은 금본위제에서 기축통화를 달러로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 가치를 고정하였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에게는 공식 가격인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로 금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준비자산으로 금 대신 달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국의 환율은 금 대신 달러를 기준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유럽의 전후복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는 안정되었고 달러가 더욱 많이 유통되기 시작하며 전 세계는 경제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호황과 반대로 1960년대 미국은 장기간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달러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제 안정은 미국의 적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냉전,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은 달러 발행을 지속해서 늘렸습니다. 미국은 달러 가치의 하락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달러의 금 태안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뒤이어 선진국들이 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함에 따라 브레튼 우즈 체제는 사실상 붕괴하였습니다. 트리핀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국제수지 적자를 통해 다른 나라들의 달러 자산 보유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수지 적자는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브레튼 우즈 체제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 달러가 미국의 금 보유량보다 많아져 더 이상 공식 가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를 발행하지 않아 미국이 장기간 흑자를 유지하면 달러 가치는 안정되겠지만 세계 경제는 위축될 것입니다.